예, 일타 강사가 시원하게 짚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야 대표 회담이 이렇게 하루 만에 합의가 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쵸? 그리고 저는 뭐 예상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건데 이 회담이 맞아요. 특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빨리 한다는 거가 그래서 제가 고전에 어느 방송에서도 이걸 묻길래 네. 아마 형식이 되면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같이 그래서 리스크를 3분의 1씩 좀 나눠 갖는 그런 회담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 이재명 양자회담이나 윤석열, 이재명 양자회담은 양쪽의 부담이 너무 크다. 아, 그래서 어려울 거라고 보셨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대표회담을 하려면 우선 당내에 지금 정리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최일병, 최상병 특검에 관한 입장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정책적으로 야당하고 하려면 당정 간에도 좀 조율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 뒤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저는 뭐 약간 솔직한 느낌은 한동훈 대표가 조금 서두르는 거 아닌가. 이 굉장히 중요한 그 빅 이벤트인데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박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받을 타이밍이 아닌데 좀 의외였다 이 말씀이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리스크로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제일 크죠. 그 왜 받았을까요, 그러면? 한동훈 그래서 대표가? 제 느낌은 이제 한 달쯤 됐는데 한 달에 대한 평가가 사실 한 달이면 뭐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인사 문제 정도 외에는. 근데 인사에서는 이렇다 할 무슨 뭐 인상적인 인사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금 조급하게 서두른 게 아닌가. 약간 성과에 대한 조급함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랑 만나서 뭔가를 할까. 그런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실무 협상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기 때문에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또 대표 회담을 생중계한다는 얘기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대표 회담을 생중계하면 그건 토론이지 뭐 그러니까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니까 그렇게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체를 지금 이제 TV 생중계를 하자라고 국민의힘의 박정하 비서실장이 그렇게 제안하겠다라고 기자들한테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기자들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하면서 어제 결렬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면 생중계, TV 생중계를 제안한 것에도 어떤 좀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도 이게 이제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리스크 자체가 사실은 뭐 그 특검법도 그렇고 이런 거는 사실 지난 전당대회 때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굳이 전당대회 때 그 이슈를 들고 나올 필요가 없고 제3자 특검이라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해놨고 그것이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주적 그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나 또 뭐 이런 분들은 그런 원내대표의 몫이다, 일이다. 그 뜻은 사실은 어기장을 누려는 것도 좀 있겠지만 한동훈 대표의 짐을 좀 덜어주려는 것도 좀 있어요. 그 원내대표를 넘겨라.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의총 같은 데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냥 발목 잡기의 의미만은 아니라고 그런 보세요? 말은 아니고 그거 어렵다 지금 한 대표께서 어려우니까 이걸 이제 의총에다 놓으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지를 모아서 정리하면 당대표는 거기에 그냥 다른 방식으로라도 정리를 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명쾌하게 지금 뭐 일요일 날 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의총이 잡힐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잡혀서 이 대표의 좀 어깨를 좀 가볍게 좀 이렇게 덜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정 간에도 이제 뭐 굉장히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율해야 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가서 얘기를 하면 자칫하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 특검법을 선제적으로 얘기했다가 지금까지 발목 잡힌 것처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저 두 사람에 대해 의혹의 눈으로 보는 한동훈을 의혹의 눈으로 보는 보수층 일가 당원들의 시선도 의식하니까 그걸 뭐 좀 클리어하게 해서 무슨 생중계 얘기를 했는데 대표회담이라는 게 정치회담이라는 게 원래 소시지 만드는 공장하고 그런 거는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별 얘기 다 하는 건데 터놓고 얘기하자는 건데 그 터놓고 얘기하는 거를 갖다가 중계를 한다는 거는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회담이 그 결과가 안 좋았던 것처럼 이 종이 써갖고 읽는 것처럼 한 15분 읽었다가 그런 식의 것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공개가 되는 순간 다 자기 지지층들 향해서 얘기를 하겠지 허심탄회하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공개가 되는 순간 어떤 협상, 뭐 밀당 이런 거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 자기 지지층들만 보고 자기 이미지 생각한 발언들만 할 텐데 그건 회담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럼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뭐 투명하게 다 보여주자는 걸 제안한 거고, 그럼 민주당은 받기 어렵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건 토론인데 지금 뭐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아니 지금 뭐 회담을 생중계한다. 네.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생중계하면 토론이지. 근데 못할 거는 또 없지 않나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오랜만에 3년 1개월 만에 여야 대표들이 만났으니 전체 과정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아니 뭐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만나도 앞에 몇 분 인사말, 그렇죠. 뭐 모두 발언 요 정도까지 공개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뭐 생중계가 되는 그런 회담은 없을 거고 생중계가 되면 그건 토론인데 토론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스타일이 또 이 토론 즐기는 스타일이고 생방송을 두려워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즐기는 스타일, 능숙한 스타일. 게다가 한동훈 대표도 토론을 지난번에 6번 하면서 자신감이 확 붙은 상황이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두 사람이 그래 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도 기대합니다. 아니 뭐 토론도 좋죠. 근데 그 토론을 회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중계하면 그러면 여야 대표가 다 전당대회까지 기다리는데 다 됐으니까 전국 현안을 놓고 한번 토론합시다. 허심탄회 끝장 토론합시다. 금투세 토론도 지금 제안한 거고 뭐 그런 거니까 합시다. 이거는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뭐 약간 리스크들은 있지 않습니까? 공격적인 그 소재들도 있고 방어해야 될 소재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죠. 아니 만약 성사가 된다면 누구에게 더 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한동훈 대표는 대표 내고 나서 당의 변화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보여줄 수 있는 게 인사밖에 없었는데 인사 문제는 저는 뭐 그렇게 인상적인 것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게 당이 이분들로 인해서 좀 새롭게 확 변하겠구나 이런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개인에 대한 기대치는 좀 있는 거니까 이걸 이제 TV 토론 같은 데서 한번 뭐 보이고 싶다 실력을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는 한동훈 대표 쪽이 훨씬 더 있죠. 절대 정치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학습되는 게 아니고 말을 굉장히 거침없이 많이 하시는 편인데 사실 말을 굉장히 아껴야 되는 자리가 대통령이란 자리고 당대표란 자리거든요. 거의 최종적인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후보 씨랑은 또 다르다고 보시는 거죠. 다르죠. 완전 지금 그래서 지금 그 특검법도 사실은 그때 딱 일성으로 딱 던져놓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질문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준비를 잘해야 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사될지 어떻게 될지 뭐 시간이 남아서 이러다 결렬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양쪽의 대표가 정치를 보고 난다는 차원에서 좀 그냥 그 비공개 회담하는 거를 저는 추천하세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공개하면 그냥 지층들 보고 얘기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쪽이 나와요. 그렇게 나오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누구를 의식하고 얘기하겠어요. 또 그런 면도 있네요.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보고 싶고 뭐 이야기가 잘 되는 걸 또 보고 싶고 한데 리스키한 면, 그러니까 위험한 면도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안 될 가능성, 그러니까 TV 토론까지는 안 갈 가능성을 더 보시는 것 같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제가 뭐 매번 이런 거 틀리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뭐 그래서 그 뭐 한강물에 물 한 방울 더 먹어도 뭐 큰 저건 없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하자고 해놨는데 실무회담 하면서 보니까 이게 간단치 않구나. 이게 자칫하다가는 대미를 입을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 어느 쪽에서든지 안 할 수도 있죠. 한동훈 대표는 그나저나 이게 뭐 공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의제는 최상병 특검이 올라올 텐데. 그건 안 올라올 수가 없죠. 한동훈 대표가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는 뭐냐면 그 개인의 답은 나는 뭐 바뀐 게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바뀐 게 있잖아요, 계속. 그 민주당 그 관련된 걸 좀 요거 좀 새롭게 넣자 뭐 이런 거는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 이후에 바뀐 거는 민주적 절차를 거친다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 얘기는 의총장이든 뭐 당원 투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 가서 거기서 한번 좀 그 정리해서 대표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뭐 일단 그걸 대표가 이걸 계속 끌고 가지 말고 의총과 당원 투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데로 넘겨놓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일요일에 끝나서 이제 3일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오래된 것 같죠? 그 사이에 또 뭐 일이 많다 보니까 네. 민주당 전당대회 평가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 최고위원 선거가 핫했는데 네. 정봉주 의원한테는 죄송합니다. 정봉주 의원이 탈락했다 그러니까 더 뉴스가 됐잖아요.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도 뭐 5등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또 정봉주 의원 본인이 소극적으로 지금 있는 분들, 그분들이 ARS 조사는 아웃바운드니까 거기서는 좀 지지세가 있을 거다 그랬는데 거기서도 지금 발표된 걸로 보면 뭐 지금 한 10% 정도밖에 못 얻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돼 있고 그러니까 이 그 민주당의 위기감,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반감 이것이 굉장히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민주당을.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그 안에 네. 우리가 좀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거를 지금 전쟁 중이다. 지금 우리가 평화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는 걸 봐라. 지금 전쟁 중인데 이때 우리가 이 안에 내부의 문제가 불거지면 안 된다. 불거지면 안 된다. 그걸로 지금 그 논리가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일반 ARS라고 해도 어차피 국민의힘 지지층은 제외하고 가는 거고. 일반 ARS는 그거하고 무관한 거고요. 면접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이게 네. 이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하는 거고, 이거는 원래 정해져 있는 거고, 투표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투표 방식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인데 인바운드라는 거는 보통 카톡 링크를 걸어서 본인들이 맞아요. 그 링크 사이트 들어가서 찍는 거고, 이건 네. 아무래도 조금 적극적 행위니까 맞아요. 적재 지지층이 하는 거고, 네. 그때도 투표를 안 한 분들, 예. 이런 분들은 ARS가 걸려오면 네.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아웃바운드 방식인데 그건 아무래도 소극적인 분들일 테니까 거기는 좀 더 지세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차이가 크지는 않았어요. 예. 정봉주 전 의원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참 이분이 감옥도 갔다 오셨고 예. 공천도 지금 지난번에 안 취소가 됐고. 된 적도 있고 이번도 뭐 1등으로 가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떤 점이 안타깝냐면 제가 김두관 대표 후보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분이 2010년에 경남도지사 됐을 때만 해도 범친노로 들어갔는데 예. 그만두고 대통령 경선 때 들어서 상대가 하필이면 친노의 적자인 문재인 후보 아닙니까? 그러면서 범친노로부터도 멀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보도 보면 그동안에 뭐 쭉 일관된 이명박 대통령이랑 싸우면서 감옥도 갔다 오고 낙검수 때부터 쭉 해온 걸로 보면 결은 친문도 아니고 오히려 친명에 가까운 행보로 쭉 왔는데 지난번에 이제 공천 파동 이후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세게 충돌을 딱 한 번 했잖아요. 비명으로 나왔죠. 자 그러면 네. 이분이 표를 얻을 때는 아까 소극적 투표자라고 하더라도 네. 반명 비명표를 얻어야 되는데 반명 비명표를 얻기에는 지난 총선 때 박용진을 죽이러 간 자객이 돼버렸잖아요. 딴 사람도 아니고 또 그리고 정봉주 후보가 4년 전에도 내 강서의 금태섭을 잡겠다 그러고 거기 갔다가 물론 안 됐지만 그때 뭐 이번에도 또 이제 박용진 의원을 네. 어쨌든 정리하는데 네. 눈에 가시인 친명 입장에서 네.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뭐 친명, 비명, 반명 어디서도 지금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니까 당장은 조금 길을 잃은. 이건 뭐 죄송합니다만 정봉주 후보도 그렇고 김두관 후보도 그렇고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 돼버렸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봉주 후보. 이재명 대표는 85.4%. 요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수치는 요 정도 예상하셨어요? 저는 이거보다 중간 과정이 더 나올 줄 알았어요. 더 나올 줄 아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정당에서 뭐 답은 없지만 주류 대 비주류는 7대3 정도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뭐가 있냐면 8대2는 비주류의 목소리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너무 뭐 독재 이거 아니냐. 6대4는 주류가 장악하는 힘이 약해서 안정성이 떨어지고 늘 흔들리는 거 아니냐. 7대3 정도가
다양한 목소리도 내면서 당 주류의 장악력도 보여주는 적당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뭐 85%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일극 체제, 어떤 분은 유일 체제 이러는데 이제 그렇게 간 거고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것도 있지만 당원들이 지금은 분열하면 안 된다. 이게 강한 것 같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의 탈락이나 이재명 대표의 압승이나 다 한쪽 방향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전쟁 중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당원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뭐 단단하게 대표 자리에 앉은 이재명 대표지만 넘어야 할 허들은 있잖아요. 넘어야 허들이 이제 대통령 되시려고 하는 거니까 당대표 하려고 이러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전 세 개의 그 허들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제일 낮은 허들, 민주당의 허들은 넘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법원의 허들이 있죠. 올 가을부터 나올 텐데 네. 이게 이제 뭐 선거법과 이준교사가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둘 다 무죄가 되든지 둘 다 뭐 유죄가 되더라도 뭐 그 당선 무효용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라도 당선 무효용이 되면 시끌시끌해지겠죠. 어쨌든 그다음에 마지막은 국민의 허들입니다. 어쨌든 대통령 되려고 하는 분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거냐. 그렇죠. 이거기 때문에 일단은 두 번째 허들만 먼저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하나라도 유죄가 나오면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가겠지만 내부에서 시끄러워지겠죠. 어제 우상호 전 의원은 제가 그 사법 리스크 부분 질문했을 때 1심에서 설사 유죄가 나와도 큰 변화나 흔들림이나 뭐 지각 변동 없을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1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그 말은 맞죠. 원래 원칙적으로 맞는 말인데 지난번에 그 작년에 이제 체포동의안 통과되고 나서 영장 기각할 때 유창훈 판사가 그 영장에 써놓은 게 위증교사 건은 좀 어느 정도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굳이 구속수사할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렇죠. 선거법도 그럼 100만 원 이상 형만 나오면 이제 그 당선 무효용이고 피선거권 박탈 아닙니까? 물론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야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법원에서 이게 반전이 일어날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2심에서 뒤집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좀 시끄러워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장애가 있다.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지율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랑 해볼만 하기 때문에 그냥 가고 있었던 건데 그렇죠. 결정적인 장면은 TV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승산이 없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교체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서야 나왔죠. 자, 그럼 1심에서 완전히 무죄가 되지 않는 한 두 개 위증교사나 선거법이 하나라도 또 둘 다 뭐가 유죄가 나오면 이게 이제 지지율에 이거 이재명 대표가 이 허들을 다 넘을 수 있나? 이대로 갈 수 있나? 이러다가 이거 나중에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후보 교체할 타이밍도 놓치고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비주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지율에 조금씩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지지율이 중요하다. 그렇죠. 유죄냐 무죄냐보다도 그 결과가 가져올 지지율 양상이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최종적으로야 뭐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겠지만 보수층에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를 꼭 그 대법원 판결을 선거 전에 해야 되나? 대통령 선거 전에 해야 되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를 안고 이렇게 그 민주당 후보로 나오는 게 우리가 싸우기 제일 쉬운 상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보수층의 판단도 있겠고 이쪽도 야, 이 상태에서 민주당을 하나로 똘똘 뭉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까지 오는 과정에서 계속 비주류들을 쳐냈다는 것은 지층들의 선거연합을 해체시켜 온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해체시켰지만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 계속 쳐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플러스된 건 없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움직였지. 그러니까 똘똘 뭉칠 후보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뭐 적이라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대통령 선거를 이기자 이럴 수 있는 가장 적임자냐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 나올 수는 있죠. 그래도 이재명 대표나 친명이나 주류는 무슨 소리냐 하고 쭉 가겠지만 조금 아무래도 1심 법원 판결 나오면 시끄러워는 질 겁니다. 판결이 유죄로 나오면. 그렇죠. 반면에 무죄로 나오면 뭐 날개를 다는 거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여유 있게 완전히 한시름 덜고 그다음에 갈 수 있죠. 그리고 1심이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이렇게 엇갈렸는데 대법원이 이게 정말 그 무리하게 그렇게 대선 전에 판단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선 전에 3심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아까 세 번째 허들은 이제 국민이란 허들, 국민은 그 제가 중도 말씀하시는 거죠? 두 가지를 얘기를 계속 하는데 189석을 가진 그 개혁신당 빼고 네. 조국정신당 그 진보당까지 다 포함하면 그런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범야권에 대통령 이재명을 결합시켜 줄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부권이라는 게 대통령이 있으니까 거부권으로 견제라도 좀 하는데 그래서 저는 4년 전에 180석을 얻었을 때 네. 일각에서는 강성 지지자들은 우리가 뭘 제대로 개혁을 못 밀어붙여서 정권을 빼앗겼다 이렇게 보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아니고 그때도 검수완박이라는 거 무리하게 해서 중도층이 우려를 해서 그때 당시도 저는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대 약점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의석이다. 그게 약점이다 오히려. 예, 근데 이번에도 이제 선거에서 크게 이겼어요. 예, 어차피 200석은 못 넘겼고 예. 200석 못 넘긴 상태에서 이겼어. 예. 그럼 이때 뭘 할 건가를 전략적으로 판단 잘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강성 지지층들 눈치를 보면서 간 게 대표적인 결정적 장면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편지 읽은 거. 그렇죠. 그때 입장문 읽은 저한테 거? 물어봤다면 저는 딱 저희 일방적으로 숫자가 많긴 하지만 저희가 소수 의원을 충분히 저희가 존중하고 국회 운영도 이렇게 하고 대통령과 수시로 회담하겠다. 걱정 이렇게 해서 대통령처럼 보이고 국정을 맡겨도 되겠다는 걸 줬어야 되는데 좀 그거 좀 아쉬워요. 항상 박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강조하는 부분은 그게 뭐 여든 야든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 중도 이른바 합리적 주도 세력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그 것이고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 스윙 보터들은 늘 힘이 한쪽으로 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게 여든 야든. 예. 그 부분의 특징을 놓쳐선 안 된다는 이 예. 부분을 지금 또 강조해 주셨는데요. 여기까지 본방송 듣고 화제 인터뷰 하나 하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시간 없으시면 오늘 가셔도 괜찮은데 시간 되시면 제가 밖에 나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보선하고 몇 개 좀 여쭙게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성민 대표가 다행히 오늘 뒤에 스케줄 괜찮으시다고 조금 기다려 주셨어요. 조금만 더 비하인드를 얘기하자면 사실은 오늘 조성현 PD가 앞에 인터뷰를 하고 뒤를 박성민 대표를 모시기로 했었는데 조성현 PD가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부산에서부터 일부러 온 거예요. 원래는 오늘 부산에 있는 일정인데 뉴스쇼 섭외가 어제 들어가자마자 그러면 출연하겠습니다 해서 오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지연이 된 거죠. 그래서 급하게 오느라 들어오세요, 박 대표님. 미리 와서 방송 대기 중이시던 박성민 대표가 먼저 조성현 PD, 조성현 PD 그럼 천천히 오십시오 하면서 들어와 주셨던 이렇게 또 마음도 넓으셔요. 아니 그게 저는 항상 먼저 와서 대기합니다. 보통 얼마 정도 일찍 오세요? 방송 시작 전에? 제가 8시 반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7시 50분쯤 옵니다. 와. 근데 제가 부지런하시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저는 예.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방송 시간 놓칠까봐 미리 왔다가 예.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방송국에서도 예. 그 누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밖에 앉아 있다가 급하게 그러면 뭐 순서 바꿔 합시다 해서 한 적도 있고. PD들한테는 진짜 구원주 같은 구세주 같은 존재네요. 성격이 방송도 그렇고 뭐 강연 예. 강의 이런 거 미리 가서. 저랑 왜냐면 스타일 이게 되게 비슷해. 제가 대중교통으로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방도 미리 쫙 가서 그냥 앉아서 제가 커피 마시면서 책 보고 신문 보고 있는 걸 좋아해서 미리 갑니다. 약간 완벽주의 성향 그런 아니에요? 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세요? 저는 완벽하고 거리가 아주 멉니다. 제가 저도 보면은 강연 같은 거 하고 뭐 이럴 때 한참 전에 그 자리에 가서 먼저 이렇게 상황 보고 도대체 몇 명 정도가 내 앞에 몇 명 어떤 식으로 앉아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내 강연을 듣나 이런 거 다 좀 저는 다 파악을 해야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고. 뭐 저는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CBS도 아까 네. 본방송 같은 경우는 네. 이 전파를 그 시간을 어떤 제가 출연해서 점유하는 건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 때문에 그 방송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책임감은 있죠. 진짜. 근데 이제 훌륭한 이래놓고 분입니다. 다음에 제가 늦을지 몰라요. 이래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상 앞으로 다 일찍 다니셔야 된다. 고맙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박성민 대표가 제가 이제 조금 더 소화하려고 했던 이야기들을 위해서 남아주셨어요. 빨리 안 가시고 오늘 본방송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뭐 득표 상황 분석하고 이재명 대표의 남은 과제 이야기했고 또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일사천리로 잡힌 여야 대표 회담 배경 도대체 왜 누구에게 더 유리한 거야? 뭐 생중계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요 이야기까지 하다가 넘어왔는데 사실은 TV 생중계 부분은 저로서는 어제 굉장히 여야 대표 회담을 일요일에 한 때보다 전 더 놀랐던 게 사실 생중계 제한 부분이었거든요. 어제 양당 비서실장의 얘기 좀 듣고 올까요? 듣고 오죠. 이번 회담이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거보다 국민들한테 저희가 빨리 뭔가 결과를 드려야 되는 거라서 형식도 두 분이 이제 진솔하게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도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 회담의 전 과정을 TV 생중계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보도가 돼가지고 그건 좀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일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께서 이 대표 회담을 하나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양당 비서실장, 박정아 비서실장 그리고 이해식 비서실장의 목소리를 차례로 듣고 오셨는데 민주당 이야기를 지금 듣다 보니까 먼저 이걸 언론에 알린 것 자체만의 문제만 삼은 건 아니네. 토론 자체에 대해서도 TV 중계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반대 입장을 어제 얘기했네요. 뭐 제가 봐도 박정아 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생중계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이 결과를 좀 빨리 알고 싶어 하지 않겠냐. 예. 투명하게. 그런데 그 시간의 문제라면 보통 이런 정도의 회담은요 끝나고 나면 대표가 대변인들이랑 쭉 다 얘기하죠. 그리고 확인하죠. 네네. 이렇게 말한 거 맞냐. 네. 이렇게 나가대. 그 다 합의한 다음에 발표 딱 하는 거거든요. 그런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는 거는 뭐 별로 늦을 게 없어요. 당일날 끝나자마자 발표하거든요. 양쪽 대변인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이거 이제 회담을 하자고 해놓고 나서 뒤늦게 이런저런 문제점들 우리가 이게 둘이서 무슨 짬짬이 한 거 아니냐는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얘기할 거냐. 지지층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나왔는데 그 생중계하는 회담이란 건 없습니다. 그거는 뭐 모두 발언이나 인사말 정도 하는 거지 허심탄회하게 딱 뒤에 들어가서 다 터놓고 얘기하는 게 회담이고 조율될 때는 그러면 오늘 합의된 것과 합의되지 않은 거 어디까지 발표 표현은 이런 방식으로 해도 동의하시느냐. 그것까지 다 조율해요? 어미 조사까지 다 조사를 하죠. 원래 그렇게. 뭐 그거는 외교에서 다 국가 간에 하는 것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양측의 뭐 영수회담이나 당대표회담 정도는 그 정도까지 다 조율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하는 거지 생중계한다. 그런 거 그냥 토론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건 그 양당 대표의 그 현안에 대한 토론. 이건 뭐 방송국도 하려고 그러고 다 할 거니까. 그럼 토론도 하고 회담도 하고 뭐 이러면 안 돼요? 이왕 두 대표가 좀 스타일도 이런 꺼리지 않고 토론 즐기고 하는 스타일이니까. 둘 다 좋다고 보는데 토론은 일단 합의되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냥 자기 지지층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우리들의 주장은 이렇고 상대방 주장의 그 허점은 이런 거다, 오류는 이런 거다 이런 걸 지적하는 걸로 끝나겠죠. 그러나 그것도 의미가 있죠. 누가 더 그렇죠.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느냐에 관한 문제니까 그 끝나고 나면 그 사안별로 지지가 조금씩 그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토론하고 나면 공론조사처럼 하는 거죠. 이렇게 쭉 듣고 나서 그러나 이제 회담을 한다는 건 민생회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과를 만들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금투세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까지 나왔던 현안들이 뭐 2, 30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는 뭐 정책위장한테 넘기고 어떤 건 원내대표한테 넘기지만 당대표가 적어도 뭐까지는 합의했고 뭐는 이견이 있었다. 그리고 뭐에는 앞으로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발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르죠, 성격이.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박성민 대표의 추측으로는 하기로는 했는데 이 최상병 특검이니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풀어가기가 어려운 부분들, 특히 지지층에서도 막 이견이 있는 이런 것들은 차라리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한동훈 대표 측이 판단해서 TV 토론 제안을 던진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좀 분석을 하신 거고,
이재명 대표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거 받았을 경우 혹시 받았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마냥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 주제 자체도 지금 뭐 최상병 특검이라는 주제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는 불리한 게 받는다는 게 토론, 그러니까 생중계를 받는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음. 그거는 뭐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표는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네. 내부 반발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 금뜻에서 뭐 진성준 전권을 위원장이 잡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뭐 다 따라갈 수 있고 그런 거지만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지금 기반이 취약하잖아요. 지금 당을 네. 사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 비즈니스는 4년 뒤에 오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 지금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켜보자는 거 지금 관망 아닙니까? 네. 지금 갑자기 3년이나 남았는데 다시 확 이쪽으로 몰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조율이 안 된 거고 당정 간엔 또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대통령과 한번 만났다 1시간 만을 만났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그 많은 그 전당대회 때 쏟아져 나왔던 그 감정의 골이 그 한 번의 회담으로 메워질 리가 그렇죠. 없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그 공간을 계속 파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과 한동훈 사이에 그렇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사이에 그렇지. 검찰총장과 한동훈 사이에 그렇죠.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지금 그리고 뭐 당 사이에 계속 뭘 던질 거예요. 이걸 받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한동훈 대표를 제가 굉장히 그분 똑똑한 분이고 방송도 여러 번 같이 제가 해봤습니다만 네. 거침없는 분이시긴 하지만 네. 출제 문제가 너무 어려울 수가 있어요. 킬러 문항이 너무 많아. 예, 왜 공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재명 대표는 방어해야 될 그 공간이 좁아요. 딱 그 안에 참원에 들어가서 탁 쏘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사방을 지금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토론도 사실 유리하지 않고 회담도 유리하지 않은데 저한테 물어봤다면 이걸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거는 대통령 주도하에 대통령과 정책위장이 조율을 하고 원내대표 조율을 하고 당정 간에 조율하고 다 한 다음에 대통령과 3자가 만나서 리스크를 3분의 1씩 나눠 갖고 하는 걸로 대비하는 게 정치 대비로 무난한 대비를 하면 되지. 그래서 저 판단은 그런데 그래서 이걸 했다가 프로토콜로만 보면 비서실장들끼리 이거를 협상하기로 했는데 한쪽의 비서실장이 일방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려고 제안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화제가 됐던 저 생중계 이야기는 그것 때문에 어제 결렬이 됐다가 실무 협상이 오늘 다시 재개는 된대요. 일요일 날 그래도 하긴 하겠죠. 회동을. 그건 알 수가 없죠. 미뤄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어요.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건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때인데 예. 그 노무현 후보가 TV 토론 중에 예. 행정수도 이제 수도 옮기자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이슈가 막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후보는 이해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슈가 너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양자 토론을 하자. 권영길 후보를 빼고. 그래서 뭐 투표가 그 다음 주 목요일이면 그 전주 토요일 날 좀 하자. 이게 화요일 날 토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곧 될 것처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협상을 계속 했잖아요. 네. 제 기억이 맞다면 금요일 날쯤인가 최종적으로 안 하기로. 결렬이 됐어요? 네, 안 하기로. 그러니까 그때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수도 이전에 간에서만 놓고 양자 토론이죠. 예. 근데 뭐 저는 양쪽이 다 그때 안 하기로 한 그 이유는 제가 뭐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알 수 없습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해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해야 하는 거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아까 저 좀 못 여쭤본 게 뭐냐면은 이 10월 재보선 단체장 선거들이죠. 그렇죠. 단체장들 네 군데가 지금 이게 있죠. 뭐 네. 부산에도 좀 있는 거고 금정구가 있고 구청장, 네. 그다음에 이제 곡성 군수, 영광 군수, 강화 군수 요런 이제 재보선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 한동훈 대표 체제 하에 첫 선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뭐 군수 선거, 구청장 선거 뭐 그렇게 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당들로서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 선거인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불을 먼저 댕겼어요. 아예 우리는 곡성군에 영광군에 대표랑 원내대표가 내려가서 월세를 살겠다. 그러면서 선거 치르겠다.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그 민주당이 아주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제 광화군수는 예. 그 인천이 뭐 이제 민주당 텃밭이 됐다고 해도 강화군수는 이제 그 보수의 아주 마지막 그렇죠. 남은 텃밭이기 때문에 그 군수 선거는 뭐 그 민주당이 쉽지 않을 거고 부산 금정구도 그렇죠. 뭐 어쨌든 지금 그건 뭐 국민의힘의 텃밭이니까 그 두 곳은 그렇고 네. 곡성과 영광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호남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지지 그리고 지난번 그 총선 때도 보면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세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 점 때문에 좀 부담이 될 거고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동훈 대표 체제든 이동훈 대표 체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는 이재명 대표 그거 체제든. 이제 비슷한 사례가 2015년에 음. 2월 달에 문재인 대표가 들어왔어요. 네. 전당대회에서 박지원 후보를 이기고 딱 됐는데 음. 되자마자 4월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음. 4개 다 졌어요. 아, 그랬던가요? 네, 4개 다 지니까 네. 대표 책임져라. 이거 뭐 된 지 2달도 안 됐는데 네, 2달 만에 예. 책임론 막 나오고 막 나오니까 예. 막 흔들렸죠. 되자마자 진 거니까. 그래갖고 이제 김상곤 조국 혁신위를 띄웠거든요. 아, 예, 그때 예, 맞아. 그렇게 예, 된 게 있기 혁신위.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4개 선거고 어떻게 보면 그땐 4개는 좀 의미가 있어요. 국회의원들 보궐선거.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자기들 텃밭이고 이제 호남에서 이제 아무래도 호남이 전체적으로 좀 그 투표율이 그 정부 선거에서도 계속 조금 뭔가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조금 관망하는 듯한 예. 느낌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예. 있으니까 그 결과를 주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다 진다고 해서 뭐 지금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리겠습니까마는 호남의 기류가 심상치 않아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이번 전당대회 때도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고 그것에 어떤 반증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까 싶은 근데 이제 거예요. 호남도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 예. 과연 그 지금 위기 국면인데 우리가 분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권을 심판하든 정권을 타도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지금 이 민주당 중심의 이재명 대표 이재명이 뭐 예뻐서가 아니라 이게 균열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강하다면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아직은 힘을 더 실어주자 쪽으로 갈 이거를 거다. 지금 여기서 만일에 딱 조국혁신당이 승리했을 때 네. 언론은 뭐라고 해석하겠냐. 그 균열로 또 볼 거다.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아니지 않느냐 아직은. 그건 뭐 나중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럴 수도 판단할 있고 거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러나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아까 뭐 김민석 최고도 얘기하듯이 그런 정도는 아니다. 예, 김민석 최고는 아유 호남홀대론이라니요. 아닙니다. 강하게 부정하셨어요. 예. 뭐 호남홀대론이라는 게 그 전에도 이제 뭐 문재인 대표가 대표실 때 계속 흔들렸던 게 그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아주 굉장히 그 반문 정서가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 있었고 그게 국민의당 그 돌풍으로 이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호남에 대해서 그 늘 의식을 합니다. 예, 호남 분들은 두 가지를 요구하거든요. 하나는 반드시 정권을 갖고 와야 된다. 이길 수 있는 후보, 이길 수 있는 정당,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거기에 중심, 이 호남 중심성, 민주당의 뿌리 이걸 부인하면 안 된다. 부정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 두 가지가 부정당하고 첫 번째 거는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두 번째는 그 누가 부정하면 저항하죠. 그 문재인 대표가 고생했던 것도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거 뭐 부산 정권이란 발언했던 것 때문에 계속 그렇죠. 고생했고 그 뒤에 얼마나 문재인 대표가 그 공을 들였습니까? 맞아요. 뭐 맞아요. 인사 문제고 뭐 맞아요. 뭐든지 하여튼 굉장한 공을 들였고 그 뒤에는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왔고 그리고 이길 가능성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기준으로 볼 거기 때문에 호남은 지금 시점에서 이 그 윤석열 대통령과 대치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전쟁 중인데 이 내부에서 내전할 수가 없다. 뭐 이런 판단을 할지 아니면 경고를 한번 좀 세게 하자. 우리 호남 홀대론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지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래저래 관전 포인트인 건 맞네요. 그거가 유일하게 관전 포인트지 나머지 뭐 이렇게 큰 관전 포인트는 잘 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10월이니까 아직 좀 남긴 했는데 10월 재보선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혹시 꼭 해야 되는 좀 빠뜨린 이야기 그거 하나 해야겠네요. 내일 오늘이 수요일이죠. 내일 모레가 한동훈 대표 한 달이 되는 날이라고 해요. 한 달 평가 가능하십니까? 한 달은 뭘 평가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게 인사인데 인사를 쭉 보면 그닥 인상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분들 중심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그 라인업을 짰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될까? 윤 대통령이 처음에 정치에 들어올 때도 딱 그 주위에 붙은 분들이 이분들로 이 그 좋은 정치가 될까?
전략적 판단이 될까 이런 우려 제가 했는데 지금 솔직히 조금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한 달에 대한 평가는 인사만 가지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좀 유보를 하고 본다면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데뷔전이죠. 그러네요. 데뷔전인데 이게 뭐 첫 번째는 이게 뭐 출제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될 것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사이사이에 지금 방어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시작부터 킬러 문항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쪽에 민주당이 아주 노련한 전략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죠. 딱 놓고 보면 네. 제가 민주당의 전략가라도 공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질문이. 많아요. 틈이 지금 예, 너무 질문이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하면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답을 해낼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이거를 아주 잘 대비를 했어요. 야 이게 어려운데 아주 무난하게 대비를 하면 호평이 쏟아지겠죠. 그러네요. 야 이게 킬러 문항을 풀었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한동훈 간단치 않아. 역시 정책 역량이 좀 있고 정부적 판단도 있고 이재명하고 맞서갖고 뭐 밀린 것도 없고 얻을 거 다 얻었어. 그리고 뭐 대통령한테도 당무는 제가 앞으로 챙깁니다. 야당한테도 당신 앞으로 나랑 상대해야 돼. 그리고 당원들 다 보셨지만 대권 주자는 제가 앞서가니까 뭐 알아서들 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그 무대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될 것을. 자, 한 달 평가 제가 질문 드렸는데 아직 한 달을 평가하기엔 좀 이르다. 예. 다만 이번 일요일에 있을 데뷔전 이 킬러 문항을 잘 풀면 야 얘는 역시 전교 1등 맞네. 그렇죠. 전교 회장감이 이렇게 되는 거고 킬러 문항에서 막히면 전교 회장은 풀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실망스럽네. 이렇게 될 개인에 대한 것이다. 평가이기도 하고 그 팀에 대한 한동훈 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팀이 다 붙어서 할 텐데 준비를 전당대회 때 다 도왔던 팀들이 지금 당직을 다 맡은 것 같고 그 팀들이 또 이 그 대표회담을 준비할 텐데 여기서 평가가 안 좋으면 그 팀에 대한 불신이 있겠죠. 사실 박성민 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이 정치 전문가들이 야 여기서 한동훈 대표 이렇게 덜컥 금방 받을 줄 몰랐어란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너무 불리한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게 너무 이제 그냥 뒤처진 것 같습니다. 뭘 맞출 수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뒤처지셨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기존 정치 문법을 지금 깨면서 이걸 받았다는 점에서는 정치적으로 따졌을 때는 저건 지금 되게 서투른 행동이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뭔가 같이 모여서 좀 얘기하는 거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불협화음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짜증나는 정치 상황을 좀 만나서 풀어봐라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한테도 한동훈 대표한테도. 근데 이번에 불리한데도 한동훈 대표가 받았다는 점에서는 저는 일단 긍정평가하고 유불리를 떠나서 그런 의미에서 결렬되지 않고 좀 잘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도 당연히 이제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지만 제1야당 대표 아닙니까? 그럼요. 그거 존중해서 만나셔야 되고 한동훈 대표도 그러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중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정치인들 회담에 중계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끝나고 나서 그 대변들이 양쪽에서 두 분이 딱 서서 발표하실 때 우리가 그 오늘 합의한 건 요거다. 합의되지 않은 건 이견이 된 건 이런 거다. 그러나 합의가 뭐 많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이게 시작이다. 앞으로도 자주 만날 거고 이견을 좀 좁히겠다. 뭐 기대해달라면 그런 정도의 메시지라도 좀 던져주면 그리고 어떤 문제는 우리가 조만간에 뭐 또 이제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하는 데서 좀 더 진전된 걸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연금 개혁 같은 거 이제 국가를 위한 큰 것들은 맞아요. 거기서 이제 그럼 구조 개혁도 같이 합시다. 네. 또 좀 더 나가면 대통령 중심으로 개헌도 합시다. 네. 그런데 개헌도 임기 단축 꼭 얘기하지 말고 아니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면서 어차피 2032년 그 8년 남았는데 그때 총선 대선 만나니까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같이 다 이렇게 조금 정치를 복원시켰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치 복원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너무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아유. 할 얘기 다 했어요. 아니, 그래요? 질문 드릴 거 다 했어요. 아니 하시고 싶은 말씀 없어요. 할 제가 가지고. 그러면 우리
끝까지 남아서 봐주신 많은 동접자들을 위해서. 저는 여기 저기 커피 드릴 분이 있어요. 오늘 들어오셨네. 저 수국님께 드릴게요. 수국님. 두 잔 드리고 싶은데 한 잔밖에 못 그분이셨구나. 지난번부터 찾으셨던 그분. 예, 제가 드렸는데 지난주에 안 들어오신 것 같아서 못 대표 팬 드렸어요. 수국님한테 커피 한 잔 쏘게서 한 분 더. 한 분 더? 네. 그거 누굴더라? 한번 안 고르세요? 저도 고를게요. 저도 고를게요. 임강형님. 제가 하도 수국님 찾다 보니까 딴 분은 들어오를 안 왔어. 임강형님이 오늘 너무 일찍 끝내시는 거 아닙니까? 더 길게 해달라고 응원해주신 임강형님한테 한 잔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이게 뭐 길게 오늘 제 입은 셔츠 색깔과 퍼스널 컬러라 그러는데 민트 색깔 셔츠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색깔 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시 태어나도 명자딸 다시 태어나도겠지. 다시 태어나도 명자딸일 텐데 시자밖에 안 보여. 그분께 한 잔. 저 한 분 더 드릴게요. 저도. 현정님, 제가 커피 쏜 걸로 할게요. 정재윤님. 저한테 쏜 걸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정재윤님. 정재윤님한테 제가 한 잔 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서 태풍이 와서 좀 시원하게 비 내리고 피해는 없이 시원하게. 강원도에 비가 좀 와야 된다는데. 강원도에? 네, 강원도가 거의 지금 뭐 아주 심각하대요. 가뭄이? 근데 이게 참 와야 될 때는 안 오고 그런. 이번엔 지금 태풍이 사라졌어요. 오기도 전에 사라져가지고 지금 열대성 저압부로 거의 소멸 직전이라고 해서 피해 걱정했더니 피해는커녕 시원하지도 않아 얘는. 시원하게 좀 이 태풍 지나가면 좀 온도가 뚝 떨어질 거다 이런 기대가 많았는데. 너무 더워요. 이렇게 더운 여름이 있었나 싶어요. 글쎄 뭐 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매 똑같은 것 같은데 기록으로 보면 열대야 기록이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진짜 심각해가지고 조금 빨리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염원하면서 인사 나누죠, 대표님. 예. 강원도 가뭄 심각하다고 토두마리님. 소상공인입니다. 브라보님. 정부에서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소상공인들 그 얘기도 또 쓰셨고. 울산의 피해 심각하다고요. 쿠쿠쿠엘님. 그래요. 예. 또 이게 소멸하면서도 살짝 또 친 곳들이 있군요. 울산 힘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오늘 근데 민트 색깔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 청록 색깔. 이뻐요 아주. 사모님이 골라주신 의상인가요? 이번에도? 그건 사실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얘기를 나올 때마다 하면 제 이미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입혀주는 대로 그냥 입고. 또 사모님이 센스 있으시다는 얘기는 제가 꼭 하고 싶어가지고 의상을 잘 고르세요.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굿바이를 하면서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